내장탕 앞에서 고개를 젓는 분들이 많습니다. 냄새가 걱정되고 위생이 찜찜하고 무엇보다 그게 어디 부위인지 생각하면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냉장고도 없고 비닐 장갑도 없고 수돗물조차 없던 시절에 우리 조상들은 내장을 즐겨 먹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귀한 음식으로 대접하면서 말이죠.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의외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양반가의 요리서에는 소의 위를 재료로 한 요리법이 등장하고 제사상에도 내장으로 만든 적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소 한 마리 잡는 일이 마을 전체의 행사였던 시절, 내장은 버리는 부위가 아니라 가장 먼저 나눠 먹는 부위였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꺼리는 그 부위를 그 시절 사람들은 왜 그토록 귀하게 여겼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상들은 내장을 맛있게 그리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밀가루가 없던 시절에도 내장의 냄새를 잡아내는 세척법이 있었고, 현미경이 없던 시대에도 기생충을 제거하는 조리법이 전해져 왔습니다.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였지만 현대 과학으로 분석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내장탕 한 그릇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 그리고 위생의 역사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녁 메뉴가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정육점에 가면 내장은 구석에 놓여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진열 자체를 안 하는 곳도 많죠. 그래서 내장이 원래 천대받던 부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선은 농경사회였습니다. 소는 농사를 짓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죠. 그래서 함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소의 도살을 엄격하게 통제했고 허가 없이 소를 잡으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우금령을 어기면 태형에 처해졌고 심한 경우 일가족이 변방으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조부터 순조까지 우금령이 22차례나 발령됐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 한 마리를 잡는다는 건 마을 전체의 큰 행사였습니다. 잔치가 있거나 제사가 있거나 아주 특별한 날에만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렇게 귀하게 잡은 소를 어떻게 먹었을까요? 당연히 버리는 부위가 없었습니다. 살코기는 물론이고 뼈는 곰국을 끓였고 가죽은 가공해서 썼고 내장은 그 자리에서 바로 손질해서 나눠 먹었습니다. 특히 내장은 보관이 어려운 부위였기 때문에 도축 당일에 소비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가장 신선할 때 가장 먼저 먹는 부위, 그게 내장이었던 겁니다. 조선시대 조리서를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1670년경에 쓰인 음식 디미방에는 육류 요리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재료로 소의 위가 언급됩니다. 양반께서도 내장을 요리해 먹었다는 증거죠. 제사상에 올리는 적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꼬치에 여러 재료를 꿰어 굽는 요리인데 여기에 간이나 천엽 같은 내장이 들어갔습니다. 제사는 조상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올리는 의례입니다. 내장이 천한 부위였다면 제사상에 올릴 리가 없죠. 오히려 귀한 부위였기 때문에 조상께 바쳤던 겁니다. 서민들에게 내장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살코기는 값이 비쌌지만 내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영양만큼은 살코기 못지않았죠. 적은 돈으로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부위. 그래서 장터 근처에는 항상 내장을 파는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는 노동자들이 뜨끈한 내장탕 한 그릇으로 속을 채우고 하루를 시작했던 거죠. 지금의 해장국 문화가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장은 위아래 계층을 가리지 않고 사랑받았던 부위입니다. 양반께서는 별미로, 재래 음식으로, 서민들에게는 든든한 한 끼로 소비됐습니다. 버리는 부위가 아니라 아껴 먹는 부위였고 천한 음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음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내장은 손질이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냄새도 강하고 잘못 다루면 위생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냉장 시설도 없고 깨끗한 물도 귀했던 시절에 어떻게 내장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조상들의 손질법에는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되는 정확한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곱창집에 가면 내장은 이미 손질이 다 된 상태로 나옵니다. 공장에서 세척하고 냉장 유통되어 오기 때문에 손님은 굽기만 하면 되죠.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황이 달랐습니다. 시장에서 내장을 사오면 집에서 직접 손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로 가면 이야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밀가루도 없고 고무장갑도 없고 수돗물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시절에도 내장 요리가 맛있었다는 겁니다. 냄새가 심해서 못 먹겠다는 기록보다 별미로 즐겼다는 기록이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손질법에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는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으로 내장을 문질러 씻는 방식은 오랜 세월 전해져 왔습니다. 지금도 내장 손질할 때 밀가루와 소금을 쓰는데 밀가루가 귀했던 시절에는 소금이 핵심이었던 거죠.
소금이 효과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장 표면에는 점액질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점액질에 냄새 성분과 불순물이 엉겨 있죠. 소금의 거친 입자가 이 점액질을 물리적으로 긁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소금의 삼투압 작용으로 내장 조직에서 수분과 함께 냄새 성분이 빠져나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정확한 방법이었던 거죠. 손질은 세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삶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왔습니다. 내장을 한번 삶아서 물을 버리고 다시 깨끗한 물에 삶는 과정을 반복했죠. 이걸 데치기 또는 초벌 삶기라고 합니다. 단순히 익히려는 게 아니라 냄새를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더 컸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생충 문제도 해결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기생충의 존재를 정확히 알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덜 익힌 내장을 먹으면 탈이 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푹 삶아 먹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충분히 가열하면 기생충과 그 알이 사멸합니다. 과학적 지식 없이도 안전한 조리법을 터득했던 겁니다. 냄새 제거의 핵심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내장의 냄새는 대부분 지방층에서 나옵니다. 내장 안쪽에 붙어있는 하얀 지방 부분이 문제인 거죠. 이 지방층을 얼마나 깔끔하게 제거하느냐에 따라 냄새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숙련된 손질자는 지방을 적당히 남기면서도 냄새를 잡아냅니다. 지방을 완전히 제거하면 냄새는 없어지지만 식감이 퍽퍽해지거든요.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손질의 기술이었습니다. 결국 조상들의 내장 손질법은 몇 가지 핵심 원리로 정리됩니다. 첫째, 소금으로 점액질과 냄새 성분을 제거한다. 둘째, 반복해서 삶아 불순물을 빼고 기생충을 사멸시킨다. 셋째, 지방층을 적절히 손질해서 냄새의 근원을 제거한다. 현미경도 없고 세균 이론도 없던 시대에 이 정도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조상들의 손질법이 아무리 훌륭해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선도였죠. 내장은 도축 직후부터 빠르게 상하기 시작합니다. 살코기보다 수분이 많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냉장 시설이 없던 시절, 내장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장은 도축장 근처에서 소비됐습니다. 소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손질해서 인근 식당이나 시장으로 넘겼고 당일에 소비하는 게 원칙이었죠. 멀리 운반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내장 요리가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이었던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 때나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아니었던 거죠.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건 근대에 들어서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근대식 도축장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전통적으로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던 도축이 집중화된 시설에서 진행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위생 측면에서는 양면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면부터 보자면 도축 과정이 체계화됐습니다. 도축장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검사 과정도 생겼습니다. 병든 소를 잡아서 유통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위생 기준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됐죠. 물론 이 기준이 지금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었지만 아예 기준이 없던 시절에 비하면 진전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도축이 집중화되면서 내장의 유통거리가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잡은 자리에서 바로 소비했는데 이제는 도축장에서 시장까지 운반해야 했죠. 냉장 운송 같은 건 없었으니 그 사이에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해방 이후, 특히 197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경제개발과 함께 냉장 유통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한 거죠. 도축장에서 손질한 내장을 저온 상태로 운반할 수 있게 되면서 유통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날 도축한 내장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옵니다. HACCP 제도가 도입된 거죠. HACCP는 식품위생관리 시스템인데 도축부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축산물 가공업체에 본격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내장 가공 공장도 이 인증을 받기 시작했고 위생 수준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마트에서 파는 포장된 내장은 대부분 이런 인증시설에서 나온 겁니다. 도축 직후 세척 라인을 거치고 저온에서 포장되어 유통됩니다. 예전처럼 시장 좌판에서 대야에 담긴 내장을 사던 시절과는 차원이 다른 위생 수준이죠. 그렇다고 재래시장 내장이 다 위험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당일 도축한 신선한 내장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유통 과정에서 온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위생 기준이 판매자마다 다르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정보를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선택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흥미로운 건 내장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집에서 직접 손질해서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장에서 생내장을 사다가 몇 시간 동안 손질하고 삶아서 요리했죠.
지금은 이렇게 하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손질이 완료된 상태로 샀거나 아예 식당에서 먹습니다. 이게 꼭 나쁜 변화만은 아닙니다. 전문 시설에서 손질한 내장이 위생적으로 더 안전할 수 있거든요. 가정에서 손질할 때 생기는 교차 오염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다만 집에서 손질하던 시절의 노하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머니에서 딸로,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전해지던 손질의 기술이 한 세대 만에 끊어지고 있으니까요. 결국 내장탕의 역사는 위생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경험에서 비롯된 전통 손질법, 근대의 도축장 시스템, 현대의 냉장 유통과 HACCP 인증까지 각 시대마다 그 시대가 가진 기술로 최선의 위생을 추구해 왔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내장탕 한 그릇에는 이 모든 역사가 담겨 있는 셈이죠. 내장탕이 해장국으로 사랑받아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뜨끈한 국물이 당기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유독 내장탕을 찾는 분들이 많죠. 그냥 속이 풀리는 것 같아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타민 B군이 대량으로 소모됩니다. 특히 비타민 B1, B2, B3가 많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술 마신 다음날 피로감이 심하고 머리가 멍한 겁니다.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영양소가 고갈된 상태니까요. 내장에는 이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간에 비타민 B3가 많이 함유되어 있죠. 쇠고기간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12배가 넘는 비타민 B3가 들어있습니다. 알코올 분해로 소모된 영양소를 바로 보충해주는 셈이죠. 조상들이 해장국으로 내장탕을 먹었던 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철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내장, 특히 간에는 철분이 살코기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흡수율이 높은 햄철 형태로 들어있죠. 시금치나 콩에 들어있는 비햄철은 체내 흡수율이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동물성 햄철은 25% 이상 흡수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철분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빈혈 환자에게 간을 먹이라는 처방이 흔했습니다. 철분제가 없던 시절의 식이요법이었죠. 지금 보면 정확한 처방이었던 겁니다. 다만 간에는 비타민 A도 매우 많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비타민 A 과다가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간 섭취를 제한하라는 권고가 있죠. 좋은 것도 적당히가 원칙입니다. 콜라겐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요즘 콜라겐이 피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보충제로 많이 드시죠. 그런데 내장에는 천연 콜라겐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곱창의 쫄깃한 식감이 바로 콜라겐에서 나오는 겁니다. 양이나 대창도 마찬가지고요. 콜라겐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먹은 콜라겐이 그대로 피부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콜라겐 펩타이드가 체내에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신호 역할을 한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헛된 기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단백질 함량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장은 지방이 많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대창처럼 지방이 많은 부위도 있지만 간이나 염통, 천엽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천엽의 경우 지방 함량이 매우 낮아서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부위로 알려져 있죠. 영양 면에서 한 가지 더 언급할 게 있습니다. 요즘 서양에서 OPR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OPR은 내장을 뜻하는 영어 표현인데 환경과 영양 두 가지 측면에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동물 한 마리를 도축했을 때 살코기만 먹고 나머지를 버리는 건 자원 낭비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고 영양 밀도 측면에서도 내장이 살코기보다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걸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 한 마리 잡으면 버리는 부위 없이 전부 활용했으니까요. 서양에서 새롭게 발견한 가치를 우리는 이미 전통으로 갖고 있었던 셈입니다. 내장탕 한 그릇이 그냥 서민 음식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지혜로운 음식이었던 거죠. 오늘 내장탕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내장은 버리는 부위가 아니었습니다. 양반과 조리서에도 등장했고 제사상에도 빠지지 않았으며 서민들에게는 든든한 한 끼였습니다. 소 한 마리가 귀하던 시절, 내장은 가장 먼저 나눠 먹는 귀한 부위였죠. 위생이 걱정되셨다면 오히려 안심하셔도 됩니다. 조상들은 밀가루도 없던 시절에 소금으로 내장을 손질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분석해보면 삼투압 작용의 원리가 정확히 들어 있었죠.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였지만 결코 무지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근현대에 들어서는 도축 시스템이 체계화됐고 냉장 유통이 보급됐으며 HACCP 인증까지 도입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내장은 역사상 가장 위생적인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어디서 어떻게 유통된 내장인지 확인하는 건 소비자의 몫이지만 최소한 제도적 안전장치는 갖춰진 시대입니다. 영양 측면에서도 내장은 재평가받을 만합니다. 비타민 B군, 철분, 콜라겐, 양질의 단백질까지 살코기 못지않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해장국으로 사랑받아온데도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거죠. 서양에서 새롭게 주목하는 오프알 트렌드를 우리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실천해 왔던 겁니다. 내장탕 한 그릇 앞에서 망설여지셨던 분들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그 그릇 안에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고 위생의 역사가 녹아 있으며 과학적으로 검증된 영양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싸고 든든한 국밥이 아니라 한 시대의 식문화가 응축된 음식입니다. 다음에 내장탕집 앞을 지나시게 되면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뜨끈한 국물 한 숟갈에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맛의 근본을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